그러면서 다시 홍준표로 이 알쏭달쏭한 얘기는 궁금하시겠지만 잠시 뒤에 밝혀보고요. 허준표 선생님 이제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궁금한 건 막 지지율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전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50.2%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김문수 후보입니다. 4.5%포인트 상승한 35.6% 지지율을 보였고요. 어허. 이준석 후보 역시 2.4%포인트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네. 8.7%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박성배 변호사님 여론조사는 이게 각종 언론사가 또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비교를 해보려면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수치를 비교해보면 조금 더 참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리얼미터가 월요일마다 이제 발표를 해서 그 전주, 지난주 거랑 오늘 거랑 발표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앞서 그 그래픽 좀 새 후보의 지지율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후보는 소폭 하락했지만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는 또 소폭 내지 또 후보별로 체감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보수 단일화하면 이거 해볼만 할 수 있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는 수치 그 자체보다 흐름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보수 후보 지지율이 전반적인 상승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자체가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해도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단순 합산된 그 결과가 지지율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두 후보의 합산 지지율보다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엇보다도 1등 후보가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대선 때까지 지지율의 여러모로 변화 양태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희망을 잃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상 보수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상승 기조에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1등 후보, 즉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큰 바람이 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들으면 서운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단일화가 1 더하기 1이 2가 꼭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진정한 원팀이 되려면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와이까지 지금 특사단을 보냈잖아요. 누구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입니다. 국내선을 갈아타고 빅 아일랜드 공항으로 한 45분 정도 다시 가야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고 계세요? 빅 아일랜드로 이제 일단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전화를 안 받거나 주소 안 알려주면 못 만나는 거네요,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은 진정성이 부족하고 하나의 말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꼭 만나고 돌아갈 겁니다. 어쨌든 주소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찾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전화 연결 안 되면. 전화 연결 안 되면은 못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꼭 반드시 연결을 해서 만나 뵙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님이 굉장히 좀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 서운한 감정도 맞장구 치면서 서운한 마음을 또 들어주는 것이 제 임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최진봉 교수님,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도 힘들 텐데 하와이 가가지고 홍서방이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 찾기는 얼마나 어려울까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하와이는 또 길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있어요. 너무 먼 지역에 있고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본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고 전화를 안 받으면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감을 가지고 아마 김문수 후보 선대위 소속의 유상범 의원은 단일화 추진본부장이에요. 유상범 의원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김대식 대외협력본부장. 이분은 홍준표 전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친분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거고요. 네.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SNS 글을 뭐라고 올렸었냐면 네. 이 출발하기 전에 김문수 캠프의 하와이 설득조 일명 함흥차사 네. 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 바란다고 누리꾼이 얘기를 하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 전 시장이 오지 말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소통하는 그 소통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문수영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대식 본부장 아까 뭐 인터뷰 잠깐 했습니다만
본인은 극구 완곡하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지만 또 얼굴을 보면 서로 다르지 않겠는가. 저하고의 이런 관계는 한 해 두 해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다루려고 아침에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회의를 할 때, 야, 우리 하와이랑 우리 몇 시간 차이가 나, 막 이것까지 알아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 거기가 한 밤 11시쯤 된 걸 알고 있어요. 혹시 최재봉 교수님, 지금도 못 만났어요, 그러면? 사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어요? 예, 만났어요. 그래서 아마 전화를 받은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하. 왜냐하면 연락이 안 되면 만나기 좀 어려운데 네. 아마 연락을 해서 만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오. 그래서 만났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론 이제 김대식 의원이 지금 귀국 중에 있거든요. 귀국해서 또 자세히 알려주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라고 현지에서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오,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정치권 대선 얘기는 우리 송국권 정치평론가님도 합류하셔서 일단 먼저 인사하시고 시청자분께 인사하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기다리셨어요. 일단 이 말씀을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요 얘기 먼저 해볼게요. 일단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설득조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한심 놓은 거예요. 아, 가서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설득조하고 홍준표 전 시장이 만나기 전에 무슨 넥타이 논란 그런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넥타이 논란은? 홍 전 시장의 넥타이 색깔에 홍청홍 변동 사태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빨간색 계열의 넥타이 색깔이 그 홍준표 전 시장 SNS 프로필 사진에 있는 색깔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 하와이의 이른바 그 설득조 특사단이 갔는데 네. 그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했을 그 시간에 네. 오늘 낮 12시 8분께 홍준표 전 시장이 SNS 프로필 사진을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거기 넥타이 사진이 넥타이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온 겁니다. 아, 왼쪽 왼쪽에 사진요? 빨간색입니다. 오. 상당히 공교롭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지지자들이 막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네. 빨간 넥타이에서 파란 넥타이로 변경한 건 민주당 지지 선언인가? 민주당에서 통합정부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은 거 아니야? 특보단을 아예 만나지를 말아라 그러면 홍 대표 어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지니까 돌아와 달라 여러 네.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란을 의식했는지 진짜 누가 봐도 파란색 넥타이를 입지 않아? 홍 전 시장이 얼마 지 않아 사진을 SNS 사진을 다시 바꿨는데 몇 시간 만에? 이번에 바뀐 사진에서는 네. 넥타이 색깔이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그래서 홍으로 이제 변동이 됐던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 하와이 설득조는 그거는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라고 사태를 정리했습니다. 야, 근데 송국권 평론가님 정치는 이미지고 정치는 뭔가 메시지를 뭐 전달하는 그런 다반사잖아요. 근데 저게 해프닝 단순 실수였을까? 혹시 이걸로 뭘 파란색 넥타이를 바꿨을 때 이른바 간판 사진을 대문 사진을 그때 뭔가 암시했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은 네.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빨간색도 하지만 본인의 성이 홍 씨잖아요. 아하. 그래서 홍색해서 그 전에 국민의힘 색깔이 빨간색이 아닐 때도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이 저렇게 이제 바꾼 것이 본인의 SNS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중단한다고 갖고 특사단이 온다고 하니까 오지 마라 하고 중단한다고 했는데 아하. 갑자기 저게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죠. 뭐 이재명 후보가 총리직을 제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또 그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이 전 후보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 뭔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은 그 나중에 선거가 끝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만약에 정부가 들어서면은 총리직을 맡기로 확정을 한 것 아닌가. 아하. 그래서 지금 하와이로 특사단이 오니까 와도 소용없다. 그렇죠. 이 메시지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그 다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설득을 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아마 본인의 SNS는 중단을 했지만은 국내 여론을 언론을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기사가 바로 뜨니까 아하. 바로 이제 바꿔버리는. 아하. 그러니까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했는데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는 내일 그 특사단이 귀국해 봐야 알지만은 홍준표 전 시장으로서는 지금 만약에 그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하면은 홍준표 전 시장이 떠안을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좀 도와주지 않았어 이런 결과가 그래요? 났다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은 저는 막판에는 또 와서 좀 그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요, 저 사진을 보니까 거의 자세도 똑같고요. 뒤에 배경도 똑같고 마치 컴퓨터 그래픽으로 저 넥타이만 파란 것에서 빨간 걸로 바꾼 거. 왜냐면 저 셔츠 단추 하나 첫 번째 단추 풀린 것도 똑같고, 야, 저거 어떤 기술인지, 아니면 진짜 딱 갈아입고 넥타이 갈아매고 다시 찍은 건지, 그건 또 나중에 특사단이 돌아오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이런 가운데 보세요.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이 보름 남은 상황에서 원팀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시름 던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을 특사단 일단 만났잖아요. 이제 그 보따리가 뭔지 귀국길에 이제 뭘 갖고 오는지 궁금한데, 이런 가운데 나도 힘을 보태겠소 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새우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이 일반 새우하고 매운맛 새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거든요. 이렇게 적절하게 비율로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제가 말한 비싼 기타예요. 이게 63년 팬더 재즈 마스터라는 기타거든요. 지금 이 라방도 결국 여러분께 그 이재명과 왜 싸우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장 친근하고 설득력 있게 소통드리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가하게 과자 먹방, 기타방 할 때냐라는 비판과 비아냥을 들었던 한동훈 전 대표인데 뭔가 지금 기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정치 행보를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대선 기간에 저렇게 과자 먹고 기타 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겠다,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SNS를 통해서 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결 과제로 내세웠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일단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이 절교해라, 절연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렸던 강성 우파와는 선긋기를 해야 된다. 당이 이렇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합류할 수 없다라는 전광훈 과제를 목사 등등등을 언급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사실 이게 이행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난 17일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뉴스가 보도가 그랬죠. 됐잖아요. 아마 이게 굉장히 큰 도화선이 됐던 걸로 보여요. 그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려서 자기가 제시한 세 가지 과제가 수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전부터 생각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음 주에 국민들을 만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유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지원 사격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직을 맡고 김문수 후보랑 같이 유세차 타고 같이 동선 겹쳐서 이렇게 유세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자기만의 길을 가는 유세 방식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계 의원들과 영남에서부터 훑어 올라가는 유세 일정을 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20일에는요.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서 유세를 한다고 하고요. 21일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고 21일 오전과 오후에는 각각 충북, 청주 육거리 시장 그리고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거라고 합니다. 야, 시청자분들 중엔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지원 유세를 하려면 한 주의 시작 오늘 월요일부터 해야지 뭐 또 내일부터 화요일이야.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일부터 유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할지, 왜 어떤 식으로 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방하는 거 관련해서 뭐 과자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고백하건대 저도 사실 억지로 먹는 겁니다. 맛있어서요. 제가 뭐 새우 먹으면서 할 수도 있죠. 뭐 가볍게 하는 그런 콘텐츠니까. 김문수 후보님 측에 제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는 꼭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죠. 그걸 다 받아들이시지 않는 상황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걸 이제 뭐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또 제가 제 할 일을 아예 안 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다음 주가 되면 현장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살리고 보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우리 당을에게 희망의 불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여러분께 호소드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나홀로 지원 유세 방식이에요. 같이 유세차에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 가담이 영향력, 파괴력 그런 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게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네. 오늘 아까 지금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지를 호소하는 누구다? 우리 당 지지 그래요. 한 번도 김문수라는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 영상 봤죠. 보통은 김문수 후보 지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호소하려고 하는 건 국민의힘 지지라는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그게 김문수 후보의 지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주변에서 이 한동훈 전 대표를 함께 도왔던 또 함께하고 있는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조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안 줬을 때 추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만약에 뭐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선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을 때 다음 전당대회 때 누가 대표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계가 당권을 잡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당원들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여주고 마치 그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그런 태도로 보였을 때는 배신자 프레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만약 친한계 입장에서는 당권을 잡는데 상당히 부담이 클 겁니다. 당원들이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네.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별로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만 왜냐하면 본인도 그러잖아요. 본인이 제시했던 조건 다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진심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추후 본인이 대선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서 본인의 이익과 관계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진심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이런 부분이 좀 결여될 거라고 보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을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랬을 경우에는 좀 확장성이 제한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송국건 평론가님 이런 생각은 어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래요. 자, 15분 동안 솔방울 누가 많이 주오는가 보자. 너희 팀도 주워 그랬어. 근데 자, 이 팀이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이쪽 가, 나 이쪽 가서 솔방울 주워오자.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많은 유권자 접촉면은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정치적으로 역할 분담이라고 하죠. 저는 역할 분담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행보가 어떻게 보면은 대선 이후에 당권을 노리는 행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별도의 또 한 명의 후보처럼 움직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보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때 이재명 정부와 그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득표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전 그 대표는 그때 총선 때 그때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잖아요. 그때 내걸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2조 심판론이었어요.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 전 대표는 없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가는데 그런데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사법 리스크거든요. 여전히 사법 리스크고 그 전에 한동훈 그 전 대표는 이재명 구속 이유를 국회에서 2번이나 설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그 사법 리스크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종의 역할 분담인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당권에 욕심 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이것이 그 어떤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거로 보는 이유가 지금 많은 유권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헌법 84조 해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올 거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을 공격할 수 있는 인물은 한동훈이죠. 하하. 당장 내일부터 이제 부산부터 훑고 오는 지원 유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연 여론 또 언론 보도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뭐가 있어요? 이 갤럽 조사가 발표가 돼요. 여론조사. 혹시 그 여론조사에도 뭔가 꿈틀꿈틀 변화가 생길지는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고 이재명 후보 얘기도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유세 현장에 등단했는데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는데 뭘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불안하지요. 이런 세상을 이제 6월 3일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내고 평화와 안전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동안 무거운 방탄복을 입었던 이재명 후보는 많이 봐왔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연단에 설치된 뭐 이렇게 유리 같기도 하고 저거 뭐예요? 뭘 세우는 거예요? 방탄 유리막입니다. 어머나. 저게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봐왔던 건데 어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보기가 어려웠던 거라서 이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서울 용산역 앞에 광장의 유세장에서 저 방탄 유리막이 등장했는데 네. 이동식으로 제작해서 앞으로 다른 유세 현장에서도 저걸 계속해서 이동해서 설치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는 직접 유권자들하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그러고 싶어 하고 있는데 네. 워낙에 지금 여러 가지 위협들이 많고 제보도 네. 많아서 그렇게 지지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방탄 유리막을 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일부 매체에서 저 방탄 유리막이 한국 대성사상 최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최초는 아니고 아하. 87년에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87년 대선 때 아하. 방탄 유리막을 썼던 적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또 일부 매체에서는 3면 방탄 유리막을 최초다라고 또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3면이 또 면수에 의해서 최초가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건 몇 면이에요? 이건 3면입니다. 3면이에요? 3면인데 원래 민주당이 생각했던 건 4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탄 유리막을 참고를 했던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피격 사건 당한 다음에 유세하면서 4면 유리막을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하. 4면으로 제작을 하지 못하고 네. 3면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요 최진봉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물론 테러 즉 습격을 당했던 이재명 후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엄청난 일을 당했던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후보의 안전 그리고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제일 관심이 될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시쳇말로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안전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든. 그게 무슨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어떤 후보든 만약에 테러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하면 그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허술하게 했다가 만약에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그 책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테러를 당하거나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직접적으로 테러를 당한 적도 있잖아요. 부산에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제보가 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2km 사거리를 갖고 있는 러시아제 총기, 저격용 총기가 밀수돼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면 그 상황까지도 가정하고서 안전을 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무슨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모든 후보에 대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놓고 그에 대응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뭐 오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순진한 생각이다. 네, 그렇게 우리말로 또 표현을 하겠습니다. 송국건 평론가님, 그러면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재명 후보, 즉 더 나아가서 민주당 측에서 자꾸 테러 제보 그리고 방탄 유리 거기에 더 나가서 지금 경호원들이 망원경, 쌍안경 그리고 지지자들의 손거울 뭐 방탄을 목적으로 한 풍선 등등등이 계속 남은 15일 동안 노출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꾸 그 계엄 사태가 떠오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거죠. 저는 안전 문제라면은 아무리 오버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한 번 또 피스업을 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오버해도 괜찮은데 최근에 그 민주당이 이것과 그 관련해서 7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경찰청에 자료를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니까 수사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버를 하느냐. 뭐 안전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또 저기 대선 국민이잖아요.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조준 경이 달린 뭐 저격용 소총이 들어오고 러시아제 권총이 들어오고 이건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거죠.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총기 규제가 이렇게 엄격한 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계속 총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총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HID 북파 공작원 출신의 오비들이 이 테러를 노리고 있다. 이것도 제보 들어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총기, HID, 대북 공작원 이것은 계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계엄 때 나와서 그 총기 이야기가 뭐 실탄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그때 뭐 HID 그 요원들이 뭐 체포조를 구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계속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연상을 시키는데 계속 그 이재명 후보의 지금 선거 전략도 내란 종식이지 않습니까? 제2, 제3의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조차도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하고 내란 프레임으로 가거든요. 그 내란 프레임에 맞춰서 네. 저는 저런 어떤 뭐 좀 과도한 그 안전장치를 요구를 하고 실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대선에 나온 모든 후보,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에요. 앞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모든 후보들 안전 문제는 각별히 또 경찰에서 신경 써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상욱 의원 아실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나? 궁금하실까요? 이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김상욱 의원의 입당 환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로 선거운동복과 사무원 표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분 좋은가 봐요. 최재문 교수 신나서 춤추고 일단 저렇게 또 열심히 하네요. 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열심히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입당을 했고 어쨌든 민주당이 입당을 했으니까 민주당 이제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 또 어쨌든 다른 당에서 오신 분이니까 무소속으로 있다 물론 오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뭐 그 허은하 전 의원도 이제 지지를 표명했더라고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김상욱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국민의힘의 당론과 다른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고 나 당을 나가라 이런 말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들어와서 환영받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편안함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 본인을 반겨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감사의 표시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선거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또 돕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허준 변호사님 궁금한 게 가장 보수다운 후보를 이재명 후보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 행을 선택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이지 갸우뚱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개혁신당에는 안 가고
민주당 행을 택했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파란 옷을 입은 김상욱 의원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눈에 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포결 때 김상욱 의원이 울먹이면서 했던 얘기가 첫 마디가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였어요. 그리고 사실상 울산 남구 갑에서 비례관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이 보수세가 비교적 강세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뭔가 탈당을 한다고 해도 180도로 입장을 선회해서 진보 진영으로 여겨지는 민주당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45도 각도로 우회해서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진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한테 김상욱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한 직후에 물어봤습니다. 김 의원과 입당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느냐 이런 질문을 언론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치 편하게 하고 다선 의원 되시려면 민주당 가라. 그렇지만 보수 개혁의 뜻이 있으면 평소 형님이 말한 그게 형님의 길이라고 하면 개혁신당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똑같이 정치 편하게 하려면 민주당 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상욱 의원은 결국 가장 보수다운 후보가 지금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밝히면서 민주당 행을 택한 건데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최근 심경을 밝혔는데 그 입장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 후보 참 좋아하고 대한민국 소중한 보물이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는다. 네. 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가 엄청나게 많고 큰데 이걸 해결해 나갈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경험이 쌓인 후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거 영화로 치면 그냥 이영애 씨가 했던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맞받아친 건데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행위 국민의힘을 탈당했을 때 순간보다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고도 회의도 선대위 회의도 참석했잖아요. 네. 뼈 아파요. 어떤가요 지금? 그렇게 어차피 뭐 갈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알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은 김상욱 의원이 원래 2012년 대선 때 그때 문재인 후보 출마했잖아요. 박근혜 후보하고. 예. 그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지선언을 했고 그때 송철호 지금 전 울산시장이 네. 로펌을 하고 있는데 그 로펌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지지선언을 했고. 그럼 파란 느낌이 있었군요 원래. 원래 저 파란색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 국민 추천제에 의해서 갑자기 울산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그 공천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네.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추천제라고 해서 우세한 지역의 몇 사람을 국민 추천 형식으로 했는데 그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탄핵 정국이 되니까 네. 앞장서서 거기서 이제 민주당 입장을 동조를 했죠. 네. 그리고 다들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데 혼자 들어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수와 한호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어차피 이제 돌아갈 사람이 아니었느냐 네. 이렇게 생각은 되기는 되지만은 네. 이게 지금 과연 저는 돌아가는 명분에 깜짝 놀랐어요. 명분을 이제 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참된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민주 보수를 이룩하겠다. 민주당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민주 보수가 무슨 말이죠? 민주당 안에 있는 보수인가요? 있는 말이에요 어디 책에? 없어요. 저는 그걸 처음 듣습니다. 민주당 안에 있는 보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참된 보수, 진짜 보수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말로는 계속 중도 보수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클릭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양국법이나 아니면 그 노란풍토법이나 네. 상법 개정안이나 네네. 전부 다 보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네. 법안들을 내놓는데 그걸 명분을 해서 참된 보수라고 해서 그 민주당으로 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도 해볼게요. 오늘 이준석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서울시청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뭐라고 했대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를 하셨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정책이나 이념, 생각, 그린 모든 당의 여러 인맥,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 이준석 대표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같은 생각이고 같은 정책인데 지금 우리 당이 좀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져 있으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잠시 당이 달라 있지만 원래 우리 한 식구여서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달달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이준석 후보는 뭐라고 화답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에 오히려 제가 아주 큰 성과를 내놓은 직후에는 저 인간 때문에 표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쫓더니만은 요즘 돼가지고는 다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환절기인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김문수 후보님의 그런 진정성이나 아니면 나름의 보수 진영을 그 앞에서 선거를 치러보려는 그런 선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길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단일화, 보수 진영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딱 긋고 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에도 지금도 시청자분들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또는 또 중도적 계신 분도 진짜로 안 할까 막판까지도 막 이런 궁금증 여전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는 늘 움직이는 생물과 같으니 이 선거 막판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 네. 국민의힘의 서운함이 큰 것 같습니다. 당대표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고 그로 인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 단일화 거부의 주된 이유라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는 가치를 허물지 않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에 봉착한 국민의힘과 자신은 다르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대선 후보 완주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기기 위해서 대선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만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서 완주해야 보수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세대 교체는 물론 보수 주류 교체를 이끌어낼 적임자로서 자리매김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도중에 지금 영상 잠깐 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어제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때 뭐 여러 국지국지가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뭐 개헌 문제 등등 나왔는데 그중에서 관심 시선을 끌었던 게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 얼굴이 왜 이렇게 붉어 빨개? 그러신 분 많으실 거예요. 오늘 거기에 직접 얘기를 했다는데 해명했다는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세하다 보면은 목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긴급하게 목에 좋은 약을 쓰게 되는데 목 아플 때 보면은 약국 가면 이란 약을 쓰거든요. 근데 하도 이게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것의 강화된 버전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일반 약을 하나 갖다 주셨는데 그거 하니까 어느 정도면 혓바닥이 마비 되더라고요. 혓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해가지고 성대도 괜찮아지는데 혓바닥도 약간 마비 상태가 되고 이런 약이었습니다. 지금 관심이 크다 보니까 전 국민적 관심이잖아요. 첫 TV 토론회였으니까 대권 주자들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얼굴이 빨갛지 많은 또 뭉개구름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또 나왔는 그런 또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준석 후보의 붉어진 얼굴과 더불어 토론회 후에 같이 있었던 토론회 나왔던 권영국 후보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왜 그런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준 변호사님 아마 시청자분들 보셨을 거고 왜 악수 안 하지? 권영국 후보가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크게 이렇게 X자까지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먼저 악수를 요청했다가 상당히 민망했을 법한 장면이 연출이 된 건데요. 네. 권영국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김문수 후보와 악수하는 게 마치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명백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토론회 도중에도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라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건 아직 재판 결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인정 못한다라고 하니까 설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의 그런 입장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권영국 후보가 뭔가 강렬하게 그렇군요. 끝까지 입장 표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저렇게 악수할 네. 때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SNS에 뭐 글을 올렸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스승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사실 이재명 후보는 중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고 검정고시로 네네. 다 했는데 어디서 그럼 스승을 만났냐? 사법연수원 시절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네. 그리고 나서 교육을 받는데 누가 와서 강연을 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와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스승이었고 거기서 스승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본인의 삶이 바뀐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마다 각각의 또 은사님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왜 그 은사님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내가 꼭 승리하겠다. 그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이번에 또 승리의 길을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 남다른 각오를 내비칠 텐데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돌발 이슈가 생길지 한번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